본격 이슈 분석 토크 쌍심지 박선화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명과 암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공동체에서 청년주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책기획국 윤명은 청년활동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오늘 그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천령주택 사업.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서울시는 주거 취약층인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거주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8만 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2030 세대는 수입에 비해 비싼 임대료로 인해 청년주택을 들어가기 위한 장벽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쾌적한 주택은 공급될지 몰라도 현실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 노원구에서만 5곳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약 3천 세대가 넘게 들어설 예정이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년주택 입주 조건을 빌미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강제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근데 10년 전은 그때는 이제 나 건물 다 지은 거 다 졌으니까 모르겠다. 게다가 한 지역에서는 가중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 지금도 어쨌든 소음이랑 불편이 있으니까 예. 오늘 이슈 분석 상심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이유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보고 앞으로의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거 정책을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잠시 혜택과 입주 조건을 살펴보면요.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데요. 자격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차등 공급됩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고 차량 보유 조건도 까다로운데요. 역세권에 건설되는 청년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체 공급하는 방식과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대비 민간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민간 사업자에게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3일 역세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 운영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자,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개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업 대상지 확대, 두 번째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요. 세 번째는 사업 방식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대상지를 먼저 보게 되면요. 역세권 지역 중에 지구 중심 이하, 이것을 모든 역세권 지역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사업 대상지가 한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걸 뜻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 범위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250m까지가 기존이었다면 이거를 100m 더 늘려서 350m까지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빠져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용적률을 한 500%까지 상향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500%가 맞느냐 안 맞느냐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주거 지역의 일반적인 그 용적률이 한 200에서 300 정도니까. 그러면 용적률 말씀하셨는데 청년주택 특성상 이 좁은 땅에 세대수가 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용적률
장단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용적률을 어디다 많이 주느냐의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런 어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고밀로 개발한다라는 거는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 많이 살게 함으로써 낭비적 통근을 줄이고 또 그 입지가 지하철역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차를 타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을 바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확률을 이제 높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뭐 편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긍정적인 측면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용적률 높인다라는 게 갖고 있는 또 다른 또 뭐 어떻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주거 환경이 고밀화된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어떤 뭐 부작용도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한 이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적률이 너무 높다 보니 마치 닭장 같다, 벌집 같다더라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건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의 질이 조금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공공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냥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하려고 가면은 대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되게 좁은 방을 보여주고 아니 어차피 뭐 잠만 자고 가는 거잖아. 아니면은 이 정도는 뭐 혼자 살기에 괜찮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한 4, 5평 정도 되는 주거 기준이죠. 네.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공에서도 지금 최저 기준 정도에 맞는 4평에서 5평 남짓한 곳을 가장 많이 물량을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청년이었다가 다음에는 어차피 결혼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청년 때는 조금 좁은 곳에 살아도 돼. 약간 이런 고생하더라도, 예. 네,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5평짜리 소형 공간이 공공에서 많아지게 되면은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공도 최저주거 기준에만 맞췄네. 나도 딱 그 정도만 맞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빌미를 부분이 예. 네, 맞아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임대 의무가 종료되는 10년이 지난 후 민간 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글쎄요, 뭐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청년층에게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 관련된 어떤 부담이라는 게 사라지지는 않죠. 예. 결국 임대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수익성의 달성 방안은 마지막에 주택을 매각함으로 생기는 자본 차익으로 임대 기간 동안에 사실은 달성하지 못하는 임대 수익을 실현시키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게 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수익성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실현되는 시기가 10년 뒤에 이제 분양 시점이 될 수 있어서 예. 사실은 그게 뭐 임대사업자에게 정말 뭐 확실한 수익성으로 보장될지 안 보장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택 가격에 기초한 자본 차익에 기초한 기대라는 게 뭐 가격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무작정 뭐 임대 사업자가 그 10년 뒤에 분양을 하면서 특수를 누릴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뭔가 편익을 받았으면 나중에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예. 최근에 중랑구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세권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지은 건데 이 특수성과 그리고 이 혜택 같은 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민간 사업자들, 민간 업자들에게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 꽤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세권의 특수를 누린다, 10년 뒤에.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같은 부동산이 그대로 쭉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엄청난 혜택을 누린 채로 뭔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이 시장의 정점이라 하면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결국은 뭐 시장의 인구 축소기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10년 뒤에.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청년이 누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도 사실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초기인 2017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공급 달성률이 낮아 역세권 청년주택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글쎄 뭐 민간이 움직이는 건 뭐 수익성이죠. 수익성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뭔가 임대료가 낮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달성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걸 이제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억제를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결국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저하가 되니까 잘 안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어떤 수익성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뭐 배려라 그럴까? 뭐 사실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제 뭔가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뭐 적절한 수준의 그런 수익성 보장이 결국은 필요하고 뭐 이 외면을 받고 있는 정도라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공성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계약률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싼 월세로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아마도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텐데요. 2021년까지 만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입주 계약을 시작한 마포구 한 청년주택이 50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대 계약률 100%를 달성했는데요. 자, 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핫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위치가 일단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위치가 아무래도 5개 대학 정도가 있는 위치에서 이제 입지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계속 이야기하는 주거비인데요. 주거비가 찾아보니까 한 25만 원에서 한 29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이 정도 사이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주변의 시세들 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목돈 그 보증금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죠. 보증금이 여기도 꽤나 높았어요. 5천만 원 가까이 되기는 했는데요. 예. 근데 아까 그것과 좀 다른 거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90% 정도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1%대 이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90%를 다 받게 되면은 최소 이제 387만 원에서 그리고 513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으면은 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입지 조건이 좋고 주변에 비해서 시세 월세가 낮고 그리고 목돈과 대출을 통해서 입주가 좀 가능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오늘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아니 뭐 교수님 상황인데 사실은 시각에서 뭐 라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하숙방에 살았던 그런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어떤 주거의 환경이라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거냐에 대한 좀 사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보증금이나 이런 지원들이 결국 빚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애 주기를 시작하는 가구에게 주거의 문제를 그런 뭐 자산 가치로 연결되지 않는 빚으로 시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좀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청년들의 차별 없는 주거권 보장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 이곳에 대규모의 청년주택 건립이 예고되자 주민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 5개, 6개의 분량이 한 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km 반경 안에 3개가 지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1230세대가 들어오니 저희는 이게 행정적으로 불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핵심 상업지역으로 이전부터 유통시설 건설이 요구되어 온 데다가 건물이 100m 넘게 올라서면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원무점 앞에는 100m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도 1230세대, 저기 235세대, 거기에 753대 승자들을 세운다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주민들은 님비 현상으로 몰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청년 입주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상황. 거기가 완전 학군 밀집 지역인데 거기에 청년들이랑 한 20대, 많게는 30대 솔로들이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랑구 의회는 만장일치로 청년주택 건립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청년들이 감당할 만한 괜찮은 가격대의 청년 임대주택은 물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청년주택은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며 오히려 청년 세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란 입장. 소위 지옥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고통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할 과제입니다. 집 없이 주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씩 심층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청년주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집값 하락이 가장 크고 또 교육과 교통 환경까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하고 많은 곳 중에 하필 우리 동네냐 이런 입장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쯤에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실제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에 영향을 줍니까? 그건 뭐 굉장히 오래된 그 학술 그 영역에서의 이제 질문인데 예. 그렇다고 얘기하는 논문들이 많죠. 문제는 청년주택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검증된 게 아니니까 다른 그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뭐 소득이 낮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저소득층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들의 행태가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뭐 단순하게 그 음의 외부 효과를 꼭 발생시킨다고 확신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건 검증해야 되는 이제 작업인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기대가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있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섞은 사업 구조가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낙인 효과를 불시시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 기피와 혐오 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공공임대랑 민간임대를 섞는 거를 소셜 믹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소셜 믹스가 이야기된 지는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소셜 믹스가 있음으로써 좀 낙인 효과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소셜 믹스도 막상 들여다보면은 한국에서는 민간임대랑 공공임대를 완전히 차별하고 나누는 행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따로 쓰게 한다든가, 네, 공공임대랑 민간임대를요. 예. 네, 그리고 층수도 고층은 민간임대, 저층은 공공임대주택 예.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단지 자체를 나누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셜믹스라고 아직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셜믹스가 어떤 거다, 난 어떤 것을 지향한다라고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렇게 좀
기피 현상 같은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하나 도전해볼 만한 거는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중랑구에서도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의회에서 먼저 반대 결의안 같은 걸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조금 서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이번 이제 중랑구 청년주택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일부는 또 반대를 해요. 그게 지역 주민이랑 의견이 같은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과 같이 이야기하고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좀 마련이 된다면은 이렇게 차별과 혐오는 좀 이렇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수님도 이 소셜 믹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소셜 믹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 쉽지는 않죠. 어떤 계층 간을 하나의 공간 안에 섞는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좀 원치 않았던 그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났던 이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재개발 임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동네에 섞는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까? 그거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누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믹스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정책적인 대상자도 확대해서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들어갔던 비용이 뭐 1조라 그러면 소셜 믹스를 통해서 이제 뭔가 주거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 1조가 뭐 5조, 10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효과와 비교해서 과연 이 소셜 믹스가 가져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베네핏이라는 게 그런 사회적인 비용을 넘어설 만큼의 그런 효과를 낼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 하죠. 다만 이제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느 특정 그 수혜 계층을 많이 한 곳에 담아 놓는 거는 뭐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소득층도 그렇고 청년 이제 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제 섞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끌고 가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지 먼저 현장에 계시는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늘 어렵죠.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이렇게 차별이랑 혐오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년 주택에 대해서 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좀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청년들이 보기에 민간 사업자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 같이 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도 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대출 없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이라는 이름만 앞세워서 지금 뭐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역세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이다 뭐다 해서 들여다보면은 청년보다는 신혼부부에 좀 집중되어 있는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청년들은 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라는 혜택에 대한 거를 좀 이런 체감도가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 지어지면 아 청년주택 또 지어? 이렇게 많은데 뭘 또 지어?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예. 그 비난의 대상이 청년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대상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네이밍하고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도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계층을 다 보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생애 주기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거 소비를 어떻게 영위해 가냐에 대한 좀 동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한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정적인 주거 안정,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뭐 역세권에 뭐 낮은 임대료로 살 수 있으면 돼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 유명한 활동가님도 이제 뭐 결혼하고 애들 생기고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던 곳에서 집도 옮겨서 뭐 가능하면 아파트로 가야 될 거고 애들이 크면 더 넓은 주택으로 가야 될 거고 이런 주거 소비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적인 주거 소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그 동적인 주거 안정이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죠. 예. 그랬을 때 어느 한 시점에 생애 주기에 있어서 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주택을 소비한다라는 게 과연 그 이후에 내가 부담을 해야 될 어떤 주거 소비의 어떤 양상과 수준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제공되는 그런 생애 주기 동안 내가 소비해야 되는 주거의 형태를 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사실은 베네핏이 커지면 이 고착화되는 거죠. 이게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적절한 어떤 지원의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싸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도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청년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계층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숙방 노턴 그런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노년 부부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뭐 열심히 일해서 쌓은 자산에서 다가구주택을 운영을 해서 임대소득을 노후에 소득을 대신하는 구도로 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수익 구조가 이제 사실은 아사지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의 청년들은 나중에 중년이 됐을 때 그런 노년 가구들을 지원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부담을 또 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긴 틀에서 예. 긴 틀에서 어떤 각각이 이 파트의 정책적인 어떤 선택들이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주거 빈곤에 처했습니다. 주거 여건에 따른 차별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역세권 행복주택 사업,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으로 청년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신뢰받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